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쟁우투 2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뭐 2주차, 3주차에는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전황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전개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쪽에서 병력이 빠지고 동부와 남동부에서 다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게 오늘로서 41일째인가요?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달 동안 삽질한 군대가 아무리 전력을 지금 정강시키고 충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런 승리를 이제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시간 벌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푸틴이 좀 체면을 세우면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러시아는 군사적 행동을 할 거다 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러시아의 삽질, 군대 삽질 같은 걸 쭉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20세기에는 말이죠.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군, 독일, 일본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과 싸운 이탈리아군이 가장 삽질을 많이 한 도저히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전쟁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낸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순위를 아마 러시아가 바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간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삽질한 거, 그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보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병참이 너무 열악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군대를 너무 이제 얕잡아보고 2, 3일 내에 주요 전투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한 러시아군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병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군대 사기가 형편없다.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군기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찌질이 러시아 군대가 이게 우크라이나군한테 포로가 돼가 질질 짜고 있는 이런 모습, 어떤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러시아에는 자기 엄마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물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대에 내재된 부패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술적인 치졸함, 그 다음에 기술적 유치함 이런 건데 지난 4월 1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벗어나서 러시아 쪽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르키우라고 아시죠? 그 하르키우라는 도시 바로 위에 벨고로드라고 있습니다. 한 70km 떨어졌는데 그 벨고로드의 연료 저장소를 갖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헬리콥터 2대가 들어갔더만요. 그게 물론 러시아제를 쓰니까 러시아제 헬리콥터인데 MI-28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하인드 좀 구형 전투용 그 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형은 아니고요. 그 2대를 끌고 와가지고 약 1600만 배럴에 해당하는 그런 정유 이제 저장소를 갖다가 이제 공습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그러면 러시아 방공망은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냐. 근데 최근에 소식에 따르면 그 방공망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을 했었는데 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가? 이 2대의 헬기가 극도로 이제 저공병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면에 닿을 듯이 거의 한 10수메다 정도의 뭐 거리만 놓고는 했기 때문에 아마 고도의 어떤 그런 첨단 장비로도 이제 잡아내질 못했다. 그리고 약 1시간에 걸친 어떤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작전 반경이 있었는데 이걸 잡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 헬기 2대가 벨고로드 쪽에 들어와가지고 유류 저장소를 갖다가 부수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 공군기가 출동해가 잡아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중립적 입장에서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럼 도대체 소련은 러시아는 제공권을 확보했다는데 이건 정녕 사실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작동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러시아 내에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황 이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벨고로드는 지금 엄연히 러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헬기 2대가 들어가서 기습작전하고 나왔다는 게 군사적인 어떤 작전, 그런 기동작전 의미보다는 일단 러시아 어떤 국민 내지는 수뇌부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러시아군 병력을 몰아내기도 바쁜데 이걸 갖다 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스라엘식 같은 이제 기습 작전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부대가 상당히 정예가 됐다. 그 안에 미국 교관으로부터 상당한 훈련을 받았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공 비행을 한다.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아마 거의 자살 작전과도 같은 행동인데 이 헬기라는 게 그리 안정적인 어떤 비행체가 못 됩니다. 조금 바람이 불거나 온도차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엔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결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아마 목숨을 내고 아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웃기는 건 이게 지휘계통의 무능 이게 이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입니까? 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아마 숙청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형당한 건 아니고요. 아마 가택이 연금된 상태가 아닌가. 왜냐면 주요 이제 그 전황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아예 나타나지를 않고 대변인 아니면 포민이라고 이제 국방부 차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지금 현재 일선에서 배제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런 우크라이나 약 인구가 4,300만, 4,400만 되는 작지 않은 큰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하면서 총괄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야진 총사령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그만 작전구역에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그런 군사 어떤 기습 작전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국가를 향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야전군 총사령관이 없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사막의 폭풍 작전, 미군하고 연합군이 이라크를 칠 때 그때 보면은 슈르스코프라고 아마 독일계니까 슈바르츠코프겠네요. 그래서 그 독일계 그 미군 총사령관이 이제 언론 보도에 자주 나오고 자기가 직접 브리핑하고 이런 광경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다국적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복합적인 제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휘하는 사령탑 이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러시아 군대 이번에 어떤 그 작전 행동에서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또는 군사 교리를 위반하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략 계획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군사력이 세계 군사력 2위 국가가 맞는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문제는 이제 작전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술 어떤 병사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무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동원한 공군기 중에는 수호이 35라는 게 최신형이거든요. 근데 이 수호이 35가 얼마 전에 그 스팅어 미사일에 의해서 폭파됐습니다. 공중에서. 근데 스팅어 미사일은 여러분들 80년대 무기입니다. 소련이 아프간하고 전쟁할 때 그때부터 미군이 쓰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버전은 그때와 다르죠.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비행기들 전차라든가 공군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족족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방 무기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 같다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과연 러시아가 앞으로 장기전에 들어가서 과연 전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략적 목표도 상당히 수정한 상태고요. 러시아가 문제는 아마 출구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요령 있게 빠져나가는가 우크라이나 어떤 진흙창에서 빠져나오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구의 언론들의 추측 역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전차와 항공기를 가지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전격전에 그 신화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걸 흉내내면서 현대전에 임해왔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뭐 전차라든가 항공기를 동원한 기존의 재래식 공격법이 전혀 우크라이나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것도 신기한 게 우크라이나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평지거든요. 야지입니다. 전차들이 잘 기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산이라든가 이런 구릉지대에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조건도 없고요. 기껏해 이제 드니에프르 강이라는 큰 이제 대하가 하나 중간에 놓여 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죠. 재래식 병기로 만약에 러시아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생화학 무기라든가 전술 핵이라든가 이걸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아마 설마 푸틴이 러시아 군대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부차라는 동네 그 주변에 있었던 러시아군의 어떤 학살 행위, 그것도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그런 학살 행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서 하는 짓거리지
21세기에 이런 게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히틀러의 만행과 같은 게 다시 재발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이게 21세기 현대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예측이 다 빗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은 두 나라가 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태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40일째 상황입니다. 약 4월 3일이나 4일쯤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게 조그만 화살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원전이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지금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쪽 부분에 키이우 북서쪽과 북동쪽에 좀 시뻘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고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이쪽에 철수한 병력이 부분적으로 아마 벨라루스로 들어가가지고 충전을 하거나 재정비 작업을 마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병력은 이미 이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동쪽에서 아마 승부를 걸겠다. 왜냐하면 키이우는 도저히 이제 키이우 자체를 점령하거나 그 주변 지역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쪽은 완전히 러시아가 패퇴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거의 대부분을 탈환한 걸로 지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주 전에 키이우에 대한 위협은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거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수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일자, 오늘 녹화하는 이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요 전투는 이쪽 남쪽과 동쪽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간에 이제 격전지로 소문이 났던 체르니우라든가 숨이라든가 이 도시 자체는 우크라이나군에 완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르펜이라든가 부차, 호스토멜 이쪽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상태고요. 그래서 더 북쪽으로 나갈 수는 없죠. 이는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쪽 북쪽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미와 체르니우, 키예프 이 주요 3개 도시를 완전히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쪽에서 푸틴의 러시아군이 다시 옛날같이 그쪽을 갖다가 병력을 집결해서 태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데죠. 근데 요 지도는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포로지아 쪽은 좀 더 아마 러시아군이 더 차고 올라간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우크라이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격을 가했냐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키이우 서쪽에 이제 마카리온 대가 있죠.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여기 아마 거대한 포켓을 아마 형성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마 이게 대부분 러시아군 병력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마 부분적으로 섬멸되긴 했는데 완전히 이제 포켓에 가둬서 결정을 못 내린 것 같고, 아마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무리하게 포위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병력을 다 소탕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군 자체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자제했던 것 같고요. 그 틈을 틈타서 아마 이 러시아군은 도주를 한 것 같은데, 이 도주하는 행각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어떤 그 수백억짜리 장비들을 그대로 파괴하지도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도망갔거든요. 뭐 소총, 기관총, 그 다음에 포탄 그대로 다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전직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 130대 이상을 노획했다고 합니다. 파괴된 거 말고 노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파괴시킨 거는 거의 700대가량 되는 것 같고요. 조금 700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이쪽에서 도주하는 꼴을 보면 심지어는 무슨 러시아 군인이 여자로 변장이고 도망간 부대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러시아군이 얼마나 지금 지질한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 철수하는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철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게, 군대가 특전기에서 작전을 하다가 철수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군대의 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축구샵에서 5명이 승부차기를 하는데 제일 잘 차는 놈을 어디를 뽑느냐면 1번하고 5번에 놓습니다. 만약에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경우에는 가장 최정예의 부대를 선봉에 세우죠. 근데 후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차선으로 뛰어난 병력들을 갖다가 후방 경계 병력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도주하는 그 마지막 꽁무니를 정리하는 부대를 가장 우수한 병원들도 충원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공병도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추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시킨다든지 지연작전을 한다든지 하는 걸 굉장히 영리한 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퇴하는 군대의 꽁무니에 있는 부대는 상당히 이제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부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단병력 전체가 탈출할 경우에는 대개 한 개 대대병력을 두게 됩니다. 그 대대병력이 추격해오는 적군을 막아서고 우군의 주력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부대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군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군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 다음에 헤르손은 러시아에 점령된 상태입니다만은 여기가 거의 아마 탈환 직전까지 간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있는데, 현재는 오데사 쪽에 대해서는 포격 같은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콜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섣불리 헤르손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완전히 조만간에 장악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지도를 쭉 보게 되면 일단 북쪽은 안전하게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 붉은색 같은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부분적으로 도망가지 못한 일부 이제 포위망에 갇힌 부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막 이거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러시아군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된 구역이 이제 주요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다 아마 주요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르키우 밑에 그 이줌이라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이줌이 이제 러시아군이 장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슬라비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먹게 되면은 문제가, 이쪽에서 과거에 루간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현재 영향권하에 있는 이 지역의 국경선 쪽에, 국경선 지경선을 해야 되겠죠. 쪽에 다수의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이줌 슬라비안스크를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각으로 이렇게, 여기 자포로자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축선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다 포위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역으로 갇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러시아군이 가장 의욕을 내는 부분이자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러시아군은 이쪽에서 승부를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우크라이나군 제대를 갖다가 포위 선별한다면은 설사 나중에 휴전을 맺는다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금 루한스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고, 이거는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지금 괴뢰 정권이죠.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치 이제 공화국을 만든 그런 상대, 주요 전투는 여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이제 방어만 하다가 공세 전환을 하면서 공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수의 전차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폴란드, 체코 이런 데서 지금 전차를 지원받고 있고, 체코 전차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체코제 전차는 아니고 체코 군대가 갖고 있는 T-72 전차를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양도에서 같이 싸우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혹자는 이게 예를 들면 앞으로 기갑전으로 변화할 조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1943년 7월 달에 소련군과 독일군이 이제 쿠르스크 대평원에서 맞붙은 그런 아마 그 전투가 여기서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현재 약 한 1000대 정도는 아마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차, 그 다음에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전차,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서방 진영으로부터 지원받을 전차 약 1000대가 되는, 그 중에 실제 얼마가 가용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많은 전차가 약 700대 가는 전차가 파괴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러시아 전투에 10,000대 정도가 아직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만약에 이동 경로만 확보된다면 이 지역에 얼마든지 많은 전차를 갖다가 동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군사대국 러시아하고 아마 이게 독일처럼 건곤일책의 승부를 평원지대에서 기갑전을 통해서 획득을 해야 한다, 이런 모험은 아마 상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은 숨을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차전에는 확실히 이때 딱 적합한 지형이긴 한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나치 독일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와 그런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나토 회원국들하고 미국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공격용 무기들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간에는 사실은 대전차 화기들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아마 국제 무기 상대를 가장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아마 활약이 컸던 게 미제 제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블린은 이제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견착식으로 메고 쏠 수 있는데, 이게 한 발에 약 8만 불,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발사해가지고 제대로 못 맞추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아마 대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한 17,000대가량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속 아마 제블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대공화기, 그 다음에 대전차 화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로 아쉬울 게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엔로라는 영국제인데요. 사실은 영국제 대전차 화기긴 한데 안에 내부 부품 기술은 전부 이제 스웨덴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스웨덴 같으면 뭐 아바나 생각하고 그냥 볼보나 뭐 이런 자동차를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무기 산업에 대해서 그간 축적된 기술이 많고요. 70년대에도 자기들이 70년대부터 군수산업에 특화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무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공군기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도 70년대 보면 S전차라고 완전히 핑민에 납작이 붙은 독일이 만든 돌격포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최신형 전차도 있고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무기 산업에 굉장히 이제 힘을 기울이고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 아마 독일, 노르웨이보다도 더 많은 대전차화기 한 5,000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한 2,000대, 그 다음에 독일이 1,000기 정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아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대전차화기를 5,000대가량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자체적으로 생산력을 지대한 게 이겁니다. AT라는 게 아마 엔티탱크인데요. AT4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변 대신에 제블린이나 그다음에 엔로에 비해서는 이제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정거리도 짧고요. 다만 이제 근거리 전투에서는 이제 굉장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현장에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T4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제 독일제입니다. 판츠 파우스트라는 건데 이 판츠 파우스트 이건 현재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차 화기들을 갖다가 다수의 어떤 나토 회원국가로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판츠 파우스트 잠깐 말씀드리면은 판츠 파우스트라는 게 2차 대전 때 도울꾼이 만든 거였거든요. 소련의 T-34에 대항해서 소련의 어떤 전차 생산 능력을 독일이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대전차 화기를 썼었는데 이게 가장 원시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련군이 나중에 여기 착안해서 RPG라는 걸 만들어내죠. 근데 이거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판츠 파우스트 30, 60, 100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정거리가 30m 하면 30이라고 붙이고 60m 하면 60. 그 다음에 좀 사정거리가 긴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이제 판츠 파우스트 100이라고 씁니다. 요건 아마 30m 같은데 30m에서 전차와 대기를 벌린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가전이라든지 은폐가 잘 된 곳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전체 측면을 타격하는 그런 이제 무기였는데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독일이 제일 먼저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뭐 유포시킨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또 재밌었던 게 영국제인데요. 스타스트릭라고. 이건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전에는 전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수의 어떤 항공기들 다 부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진가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무기 시장에서 다시 아마 각광을 받을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드린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특히 대전차 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제 뽐낼 만한, 자랑할 만한 무기들이 다 전시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전차 화기로 계속 버텨왔습니다만은 이제 공세 전환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전차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0대 정도의 전차로 어떤 작전을 구사할 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사진이 아니고 과거에 기동 훈련할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급하게 지금 체코에서 T-72 이건 이제 3세대 전차죠. 이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과 거의 똑같은 무기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소련제 무기,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현용으로 쓰고 있는 무기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러시아군에 대적할 수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적국이 같은 무기를 써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만든 드론인데 그게 자살용 드론입니다. 이걸 또 웃기는 게 가미가제라는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2차 대전 때 미국과 싸웠던 일본의 가미가제 그걸 갖다가 붙여냈는데 이건 날아다니다가 바로 이 자체로 여기서 폭탄을 투하하는 게 아니고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폭탄이 되어서 적의 전차를 덮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실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걸 다수 아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아마 전선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계속해서 단거리 전투만 할 거냐 근접 전투만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지난번에 벨고로드를 폭격했기 때문에 아마 그 러시아 영내의 주요 도시들 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러시아에서도 감지한 것 같고 나토국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141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옛날에 이제 소련제, 러시아제인데요. 이 자체는 이제 무인 드론입니다. 무인 드론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걸 갖다가 아예 전술 유도탄으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술 유도탄으로 미사일로 개량할 경우에 사정거리가 약 1000km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어떤 주요 기지, 그냥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군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통 안에 있는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열리는 상태에 불과하고 아직은 어떤 현재 전선에서 결과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마 이게 곧 아마 등장하게 될 거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전차전을 갖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어제 플레이오프 같은 그런 아마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전차 부대하고 우크라이나 부대가 싸웠는데, 우크라이나 측 피해는 별로 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대 정도가 반파됐는데, 러시아 전차들은 27대 정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걸로, 그래 지금 언론 보도가 뜹니다만, 아마 27대 같으면 한 개 여단의 절반 정도의 전차가 날아갔다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장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그와 유사한 아마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올리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휴전은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푸틴이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전투를 갖다 어느 정도 접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앞에 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쪽에 지금까지 두 개 괴뢰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시가진에서 이제 아조프 부대가 싸우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만약에 함락하게 된다면 이쪽 남쪽의 회랑지대를 러시아군이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자신들의 영토로 하겠으니 이걸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 협상을 할 가능성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이걸 갖다가 다 들어준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힘들겠지만.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러시아가 다시 재침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담봉으로 하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집단 안전 보장 체제 같은 거겠죠. 그게 뭐 문서 형태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거 하나 하고, 일단은 북쪽에 들어온 군대는 다 나가라는 거. 물론 일부 잔존 세력이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미와 체르니우가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아직도 러시아군이 상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노내로 하더라도 일단 그 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다 철군한다. 그 다음에 독립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에 넘겨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젤렌스키가 이걸 갖다 합의했다고 합시다. 근데 헌법상 자신들의 영토를 타국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투표를 했는데, 지금 부차라든가 이런 데 거의 인종말살과 같은 그런 테러 또는 그런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그런 어떤 양민 학살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가 말한 러시아 측과 협상해서 잠정적으로 도출한 그 휴전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럼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91%, 93%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젤렌스키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갑자기 이제 위태로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당이라는 게 또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협상을 하느냐. 그래서 젤렌스키 역시 개인적으로도 테러를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국 주민들, 자국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운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 민족이 망할 때까지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전제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또는 미국의 나토가 그 휴전안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럼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소위 말해서 젤렌스키 정부가 갖고 있는 동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희망적인 거는, 일단 한 달여 이상, 5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어떤 그 허술한 어떤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완전 장악이라든가 부분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방자고 러시아가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가 저 정도의 실력을 보인다면 방자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의 90%가 건물이 다 폭파되고 파괴되고 손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처절하게 지금 지키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은 거기 36 우크라이나 육전대 한 개 여단이 거기 이제 보이전에 참가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503 대대가 항복했다. 그런데 503이 아니고 501 대대다
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군 당국은 아마 일자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부분적으로 병력이 탄환이 떨어져서 러시아군에게 항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마리우폴 시가전의 주축은 아조프 연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36 우크라이나 육전단이라는 건 이제 해병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육전단의 한 개 대대가 항복했다는 거는 그 이후에 아조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참 뒤에 투입된 부대였는데 이게 한 3주 정도 버티다가 탄약이 떨어져서 항복한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대통령의 젤렌스키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휴전을 쉽게 지금 점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5차 협상이 아마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양쪽 다 아마 퇴로 지금 어떻게 이 현상에서 탈출해야 되는가,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일대 불확실한 변수는 러시아라는 게 러시아 군 당국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푸틴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이 불안정한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잘 싸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갖다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군사적으로는 인근에서 이렇게 전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탄약, 의약품, 대전차 화기 이런 게 계속 이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이 헤르손 이게 오데사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영국에서 지대한 미사를 갖다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지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민간인들 학살 같은 게 지금 부차에서만 발견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또 나중에 시체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이 결국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굉장히 약하다. 왜냐하면 이미 점령한 지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인정해 달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는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단기 절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누가 오래 버티냐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공자인 우크라이나가 심리적으로만 견딜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는 철저하게 여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요약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사랑
소유주 Revolution. Yeah